월스트리트가 두려워한 스위스의 현자. 펠릭스 줄라우프, 그가 본 시장의 진실. 당신이 지금 듣게 될 이야기는 화려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50년간 시장의 광기와 공포 속에서 살아남은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이 무너질 때 그는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그는 홀로 출구를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펠릭스 줄라우프. 스위스 알프스의 냉정함을 가진 이 남자가 어떻게 세계 금융의 흐름을 읽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장 스위스 소년 돈의 언어를 배우다. 1950년 스위스.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유럽 전역에 남아있던 시절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세계 금융계의 거장이 될 펠릭스 줄라우프입니다. 스위스는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중립을 지켰고 그 덕분에 유럽의 자본이 이 작은 나라로 흘러들었습니다. 어린 줄라우프는 자연스럽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재산을 옮기는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대단한 부자도 금융계의 거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줄라우프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욕심이 돈의 흐름을 만든다. 이 단순한 진리가 훗날 줄라우프의 투자 철학의 뿌리가 됩니다. 학창 시절의 줄라우프는 특별히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문의 경제면을 읽는 습관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스포츠 기사에 열광할 때 그는 환율 변동과 금 가격, 각국의 경제 정책을 읽었습니다. 왜 미국 달러는 강해지는가? 왜 어떤 나라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가? 왜 주식시장은 오르내리는가? 16살의 줄라우프는 이런 질문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이며 한쪽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가 지구 반대편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스위스의 교육 시스템은 그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금융 교육. 줄라우프는 은행학을 전공했고 졸업과 동시에 스위스의 대형 은행에 입사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20 초반의 청년 줄라우프는 UBS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금융시대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2장 브레튼 우즈의 붕괴, 혼돈 속에서 배우다. 1971년 8월 15일.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텔레비전에 나타나 역사적인 발표를 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지 않겠습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UBS에서 일하던 젊은 줄라우프는 이 사건을 최전선에서 목격했습니다.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급등했고 세계 각국의 통화가 요동쳤습니다. 환율은 더 이상 고정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은행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줄라우프는 달랐습니다. 그는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시장이 시작됐다. 그가 훗날 회고한 말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환율은 정부가 정했습니다. 시장의 힘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 돈의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통화의 가치는 시장이 결정하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기회이자 새로운 위험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했습니다. 줄라우프는 이 혼란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정부와 중앙은행을 맹신하지 마라. 둘째, 시스템은 영원하지 않다. 셋째, 변화의 순간에 가장 큰 기회가 있다. 1970년대는 그에게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오일 쇼크가 세계를 강타했고 인플레이션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줄라우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만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해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기업의 실적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통화정책, 재정정책,
지정학적 긴장,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사이클,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심리.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시장을 움직인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매크로 투자의 본질이었습니다. UBS에서 10년 넘게 경험을 쌓은 줄라우프는 점점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로 성장했고 그의 시장 분석은 은행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일원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다는 열망. 1990년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3장 독립, 그리고 줄라우프 자산운용의 탄생. 40살의 줄라우프는 안정적인 UBS를 떠나 자신의 회사를 설립합니다. 줄라우프 자산운용.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습니다. 왜 안정적인 자리를 버리고 위험을 감수하려 하는가? 줄라우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남의 규칙에 따라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시장을 읽고 싶습니다. 그의 방식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한다. 단기적인 시장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다. 둘째, 매크로 환경을 최우선으로 분석한다. 개별 기업보다 큰 그림을 본다. 셋째, 리스크 관리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다. 넷째, 독립적으로 사고한다. 군중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 1990년대는 줄라우프에게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1990년 일본 버블이 붕괴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39,000포인트에서 폭락하기 시작했고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줄라우프는 이 붕괴를 미리 예측한 소수의 분석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버블을 보며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버블은 같은 특징을 가진다는 것. 첫째, 과도한 신용 팽창. 둘째, 자산 가격의 비이성적 상승. 셋째, 이번은 다르다는 광범위한 믿음. 넷째, 정책 당국의 늦은 대응. 다섯째, 급격한 붕괴와 장기 침체. 이 패턴은 이후에도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줄라우프는 이 모든 위기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권위 있는 금융 잡지 배런스의 연례 라운드 테이블에 초청받으면서 그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4장 배런스 라운드 테이블, 스위스 현자의 등장. 배런스 라운드 테이블은 매년 초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자들이 모여 그의 시장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전설적인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터 린치를 발굴한 피델리티의 거물들, 헤지펀드의 제왕들, 채권왕으로 불리는 인물들. 그 속에 스위스에서 온 줄라우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국 투자자들은 그를 낯설게 바라봤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조용하고 절제된 스위스 신사. 그의 분석은 미국 투자자들의 낙관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스위스인의 예측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것을.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줄라우프는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은 어떤 역사적 기준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조정은 불가피하며 그 조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이 스위스 영감은 신경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꿨다. 과거의 잣대로 미래를 재단하지 마라. 하지만 2000년 3월 나스닥은 정점을 찍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5048포인트에서 시작된 하락은 2002년 1114포인트까지 떨어지며 78%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수조 달러의 부가 증발했습니다. 줄라우프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그의 조언을 따른 투자자들은 자산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줄라우프의 발언은 더욱 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5장 2008년 그가 본 것. 2006년 미국 부동산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집값은 끝없이 올랐고 누구나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 대출들을 묶어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만들었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았습니다.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라우프는 불길한 조짐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밸런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역사상 가장 큰 신용 버블 위에 서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시한폭탄입니다. 이 폭탄이 터지면 그 충격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한 적은 없다. 금융 시스템은 충분히 분산되어 있어 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다. 연준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줄라우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2007년 여름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BNP 파리바가 산하 펀드의 환매를 중단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손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3월 베어스턴스가 무너졌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4,000포인트에서 6,500포인트까지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수십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실업률이 치솟았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줄라우프는 이 재앙을 예견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행할 것입니다. 제로 금리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버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6장 매크로 투자의 본질. 줄라우프의 성공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년간 연마한 분석 프레임워크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매크로 투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마이크로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 제품 경쟁력, 경영진의 능력 등을 분석해서 좋은 주식을 고릅니다. 하지만 매크로 투자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개별 기업을 보기 전에 큰 그림을 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어떤 사이클에 있는가? 중앙은행들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어디로 향하는가? 지정학적 리스크는 무엇인가? 유동성은 풍부한가 긴축되고 있는가? 줄라우프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투자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매크로 환경이 악화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기업도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서는 번창할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 선택보다 먼저 매크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분석은 항상 유동성에서 시작했습니다. 유동성이란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돈이 돌고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거두어들이면 유동성이 감소하고 자산 가격은 하락합니다. 유동성을 따라가라. 그것이 모든 시장의 핵심 동력이다. 줄라우프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중시하는 것은 경기 사이클이었습니다. 경제는 끊임없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오고 불황 후에는 다시 회복이 옵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면 언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언제 방어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줄라우프는 경기 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좋은 성과를 내는지 깊이 연구했습니다. 초기 회복기에는 주식, 특히 경기민감주가 좋습니다. 확장 중기에는 원자재와 신흥시장이 빛납니다. 후기 확장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필요합니다. 수축기에는 현금과 국채가 왕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7장 군중과 반대로 가는 용기. 줄라우프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였습니다. 군중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용기.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분석이 아닙니다. 자신의 분석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1999년 모든 사람이 기술주를 사고 있을 때 팔라고 말하는 것. 2007년 모든 사람이 부동산 신화를 믿고 있을 때 위기를 경고하는 것.
2009년 3월 모든 사람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바닥이 가깝다고 말하는 것. 이런 판단을 내리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틀리면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오랫동안 비이성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내려도 한동안은 틀려볼 수 있습니다. 줄라우프는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언제 군중이 틀렸는지 인식하는 능력. 둘째, 그것을 알았을 때 행동할 용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는 가끔 해내지만 두 번째에서 실패합니다. 그는 또한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합니다. 시장은 우리보다 더 오래 비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어도 올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가 50년간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강한 확신과 함께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겸손. 공격적인 배팅과 함께 철저한 리스크 관리.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의 예술입니다. 8장, 금과 통화에 대한 통찰. 줄라우프는 금에 대해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을 단순한 안전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위기가 오면 가격이 오르는 피난처. 하지만 줄라우프의 관점은 더 깊었습니다. 금은 통화입니다. 모든 다른 통화들과 달리 금은 어떤 정부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유일한 통화입니다. 그는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세계가 순수한 명목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역사상 모든 명목화폐는 결국 가치를 잃었습니다. 100% 예외 없이. 지금의 달러, 유로, 엔화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포트폴리오에 금을 일정 부분 포함할 것을 항상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에 대해서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금도 과열될 수 있습니다. 1980년 금이 온스당 850달러를 찍었을 때 그것은 버블이었습니다. 금에 대한 광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나는 팔라고 조언했습니다. 좋은 자산도 너무 비싸지면 나쁜 투자가 됩니다. 가격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자산도 잘못된 가격에 사면 손해를 본다. 이 원칙은 그의 모든 투자 결정에 적용되었습니다. 9장 현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경고. 줄라우프는 2008년 이후의 세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은 전례 없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제로 금리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런 정책들이 어떤 장기적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의 우려는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부채의 폭발적 증가.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금리 환경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 자산 버블의 확대. 풍부한 유동성은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모두 역사적으로 비싼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할까요? 셋째, 중앙은행의 딜레마.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부채 부담이 폭발합니다. 시장이 폭락합니다. 중앙은행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넷째, 지정학적 긴장.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불안정. 세계는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의 시대가 끝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줄라우프는 말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 지속된 금리 하락 추세가 끝났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합니다. 10장 투자자들에게 주는 조언. 줄라우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알라. 당신의 리스크 감내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돈이 30% 빠졌을 때 잠을 잘 수 있나요? 투자에 얼마나 시간을 쏟을 수 있나요?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둘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라. 시장은 단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소음에 휘둘리지 마세요. 셋째,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라.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틀릴 수 있습니다. 분산은 생존의 보험입니다. 넷째, 매크로 환경에 주목하라. 중앙은행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금리가 어디로 가는지, 경기 사이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자산 가격의 배경입니다. 다섯째, 군중을 경계하라.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면 그 반대 방향을 고려해 보세요. 시장의 극단적인 컨센서스는 종종 전환점의 신호입니다. 여섯째, 현금을 두려워하지 마라. 좋은 기회가 없을 때는 기다려도 됩니다. 현금은 선택권입니다. 위기 때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일곱째, 계속 배워라.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과거의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에필로그 스위스 현자의 유산. 50년 이상의 세월 동안 펠릭스 줄라우프는 수많은 시장 사이클을 지켜봤습니다. 버블과 붕괴, 호황과 불황, 환희와 공포. 그는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천재적인 예측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에 대한 충실함이었습니다. 큰 그림을 보는 것,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군중과 다르게 생각할 용기를 갖는 것,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겸손을 유지하는 것. 이 원칙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이 그를 50년간 시장에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줄라우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생존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산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폭풍이 와도 눈사태가 쳐도 산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펠릭스 줄라우프는 그 산과 같은 투자자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빠르지 않지만 꾸준한, 인기를 쫓지 않지만 결국 옳은.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교훈은 시장이 존재하는 한 유효할 것입니다. 클로징. 여기까지 월스트리트가 두려워한 스위스의 현자 펠릭스 줄라우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삶과 투자 철학에서 당신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시장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욕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군중과 다르게 생각할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살아남는 것. 줄라우프의 지혜가 당신의 투자 여정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